이 법원 얘기를 우리 여상원 변호사님이 계시니까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마는 정말 김명수 대법원장 6년 사법부가 어떻게 보면 붕괴되고 황폐화되는 그런 결과를 빚은 게 아닌가 하는 느낌들이 드는데 최근에도 잇따라서 그와 관련한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조선일보, 동아중앙 뭐 여러 언론에서 나오고 있고 저희들이 녹화를 지금 하고는 있는 시간입니다만은 27일 날 우선 법원장 지방법원장들이죠. 예. 12곳에 대해서 인사를 단행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저희들이 방송이 나올 때는 했겠습니다마는 여기도 주로 지금 보도된 걸 보면은 우리법 연구회라든가 인권법 연구회 이런 사람들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지명할 수 있는 수석 부장 판사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지법원장 후보로 추천이 되었다고 그러네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좀 법원 내의 소통이랄까 이런 걸 강화하고 법원 내 뭐 행정이랄까 뭐 법원 그런 운영의 민주화를 기한다는 게 결과적으로는 대법원장 힘만 더 강화시키는 꼴이 돼버린 그렇죠. 거 아니냐. 예, 예전에는 예. 법원장이 정해지는 길이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대법원 재판 루틴이라는 게 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재판 연구가 마치면은 예. 지방법원 부장 나갔다가 그 중에서 이제 능력이 있는 사람이 고등법원 부장이 되고 예. 거기서 법원장을 나가고 예. 그다음 법원장 하다가 이제 법원장 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 이제 그 대법관 후보군이 돼서 대법관이 되고 했죠. 이 때문에 어떤 안정성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뭐 저는 법원장이란 자리가 사실은 재판에 관여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할 수도 없고 그죠? 사법권 독립 때문에. 그렇지만 이 법원장이라는 이런 어떤 루틴이 그리고 이때까지 그 제도로 한국 법원이 잘못됐다는 소리는 못 들었어요. 예. 그리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법관들이 법원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어떤 동기가 됐죠. 네. 어떤 나중에 법원장 되고 법원장 되면 사실 뭐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네. 뭐 기사와 자동차도 이렇게 지급되고 이런 식으로 그 보람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그랬어요. 법원에 근무하면서 재판을 열심히 하고 네. 능력이 있다고 인정됐으니까 법원장이 되고 해서 그 아주 가문의 영광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네. 해가지고 쭉 그 법원이 유지됐고, 그 다음, 많은 판사들이 법원장이 한번 그런 영예를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재판, 뭐, 그때는 열심히 노력한다는 게 판사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 내가 재판을 잘해가지고 고등부장이 돼가지고, 네. 고등부장 되면 법원장은 무조건 되는 거니까요. 네. 법원을 나가지, 퇴직하지 않으면. 네. 이 때문에 이것들은 안정적이었다고요. 네. 그리고 대부분이 재판에 아주 전념을 했고. 네. 그런데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들어서고 나서 이게 이건 저는 추천자면은 그러니까 법원에 뭐 자기들은 민주화라 그러겠죠. 네. 많은 판사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법원장이 된다는 건데 네. 그 추천받는 사람들의 면면도 이게 문제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장이 수석부장을 임명하고 그 수석부장이 아무래도 법관들하고 접촉이 많으니까 어떤 표를 얻는데 유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능력보다도 재판 능력보다는 어떤 인기 투표 이 그렇죠. 위주로 돼버리니까 사람 관리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법관들이 어떤 자기가 재판 열심히 해서 어떤 인정받는 보다는 밑에 판사들을 아까 마사지라 그랬나 그러니까 밑에 판사들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네. 근데 관리자가 되면 싫은 소리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요. 아니 사건이 막 적체가 많이 돼가지고 일주일에 판결을 우리가 단독 판사할 때 일주일에 한 20건 이상 판결 선고를 했다고요. 지금은 몇 건 선고한지 모르겠어요. 아니 선고 적으면 판사들이 판결 선고만 없으면 제일 편하다 그래요. 그러겠죠. 판결 쓰는 게 제일 힘들어요. 특히 민사 판결은. 형사 판결은 좀 쓰기가 쉬워요. 그거는 정형이 딱 돼 있어가지고.
근데 민사 판결은 참 그 특히 복잡한 사건은 기록도 뭐 몇백 페이지, 몇천 페이지 되는 거 보고. 아, 그냥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쌓아놓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 보는 것만 해도 뭐. 그냥 판사들이 판결만 안 쓰면 정말 좋은 직업이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월급 꼬박꼬박 잘 나오지.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사만 안 쓰면 기자하기 참 좋죠. 그러니까 기자하고 또 성격이 달라요. 김만배 같이, 김만배 같으면 제일 좋죠. 그러니까 판사들은 어떤 그 당사자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거기 예. 때문에 어떤 마음의 중압감이 크죠. 여하튼 그런 식으로 미제가 근데 일주일에 이 사람이 보니까 수석부장이 볼 때 일주일에 5건밖에 선고 안 한다. 그럼 저도 판사 직업을 또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민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런데 이 선거제가 되면은 이 수석부장이나 법원장이 말을 못 한다고요. 그렇죠. 나중에 투표할 때 표 다 날라가는데. 예.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수석부장이나 법원장이 이 단독 판사 특히 쓴 판결을 전부 다 나중에 사후 공람을 하게 돼 있다고. 나중에 공람하는데 그 판결을 다 잘 쓰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 판결을 잘못했거나 결론은 맞아도 판결을 잘못 쓰면 사법부의 위신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그런 걸 갖다가 어떻게 체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근무 평정에서도 좀 낮은 평점을 주고 예. 해가지고 자꾸 양화를 양화가 살아남도록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된다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법원이 무너지는 거죠. 법원에 어떤 열심히 노력하는 판사보다는 정치 잘하는 판사가 네. 좋아진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사법부라는 건 민주화하고는 틀린다고 봅니다. 국회나 이런 데는 민주화가 돼야죠. 국민들이 직접 뽑고 하는데. 그런데 법원에 있죠. 네. 어떤 진실을 밝히는데 국민 투표로 합니까? 국민 그러니까. 다수가 이게 이 사람이 사람을 갖다 살해했다 안 했다는 게 정점이 됐다 합시다. 네. 국민 다수가 이 사람 했다는 쪽으로 90%가 찬성하면 살인한 걸로 됩니까? 그거는 단 1%가 저게 아니라 하더라도 예. 진실을 밝히는 건데 이 사법부의 민주화라는 게 물론 이게 이제 그 재판에 관해서는 뭐 투표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잘못된 왜곡된 민주화가 진행되면 있죠. 법관들이 어떤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네. 어떤 여론에 신경을 쓰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 제 말에 다 동의할 겁니다. 어떤 재판 결과가 여론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한다면 그 재판 결과 아무도 안 믿을 거고 그 법원이 흔히 하는 말로 인권 수호의 최후의 보론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인권 수호라는 거 있죠. 그거는 어떤 여론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드레피스 데이라고 네. 그 프랑스에서 유명한 재판이 뭐 있죠. 스파이 혐의로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때 국민 절대 다수가 이 사람은 스파이다 이렇게 인정했는데 그때 누구죠? 작가 유명한 한 사람만이 아니다라는 편지도 쓰고 나중에 무죄로 났어요. 네. 났는데 그 정도로 이게 국민 여론이라는 게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고 어떤 집권자의 어떤 아까 우리 통계도 마사지 이야기했는데 집권자의 어떤 안 좋은 의도에 의해서 이게 여론이란 게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원에서 민주화 그리고 국민의 어떤 의견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바로 사법을 정치화하자는 거거든요. 예. 하는데 또 이재명 이야기 나와서 죄송한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궁극적인 말씀은 법원을 민주화라는 미명하에 이 법원에서 절대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진실 발견이라는 이런 기능이 없어져 버린다면은 이건 결국 누구 손해냐? 국민들 손해입니다. 네.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떻게 본인 나름대로는 사법부의 민주화, 저는 사법의 민주화라는 말을 싫어한다 했지만 어떤 사법의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했다지만 그건 사법부를 오히려 쇠락의 나락의 길로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번에 저도 아까 들어오기 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대법원 총괄재판연구관이라고. 네. 그게 이제 이 대법원 아주 중요한 사람인 연구관 모양이죠. 제도를 잠깐만 설명드리면 전속 연구관이라고 있고요. 그다음 공동조 연구관이 있습니다. 전속 연구관은 대법관 한 분마다 저 때는 3명이 이제 보조를 했죠. 기록 검토하고 보고서 올리고 했는데 근데 거기서 결론이 안 나고 아주 어려운 사건들은 공동조로 가요. 네. 공동조에서 이거는 엄청나게 옛날에 말하자면 여자도 종원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종중회라든가 하여튼 국가에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들을 갖다가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 데가 공동조입니다. 거기에 팀장이 부장판사가 하거든요. 부장판사를 지내고 다시 그분들이 이제 그러겠죠. 워낙 중요하니까 예. 경험이 그만치 있어야 한다. 근데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그 사표를 내려고 해가지고 주저앉히기도 했다는데 그만치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역량 있는 법관들이 그 법원을 거예요. 지키지 못하고 자꾸 떠나게 만드는 게 거의 잘못된 민주화, 예. 왜곡된 사법의 민주화. 왜 사법의 민주화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그런 그 민주화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데 포퓰리즘이죠. 이게 포퓰리즘이죠. 한마디로 잘 예.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이번 9월까지가 이제 임기인데 예. 다음 이게 한번 무너진 신뢰라든가 제도는 다시 세우는데 상당히 그 한 10배의 힘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 법원장 인사 이걸 보면서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 법원이 많이 무너지고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총괄 재판 연구관도 뭐 여러 명이 이렇게 사표를 냈다가 만류하고 뭐 그러는 것 같고 지난해에도 고법부장 판사 그러니까 고등법원 부장 판사면은 뭐 대법관 후보도 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법원장으로 나가는 코스들 그랬죠. 아닙니까? 근데 지난해에도 13명인데 올해 지금 뭐 얼마 되지도 않지 않아요. 2월에 이제 인사가 있고 그래서 그런지 서울 고법에서만도 13명이 사표를 냈고 수원 고법에서도 벌써 1명이 내갖고 14명이 냈다고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셀 수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 법원도 이제 지방법원만, 고법만 이렇게 이원화돼 갖고 있으니까 고법 전에 이 고등부장 하면은 정말 법관으로서는 이제 최고대로 별을 다는 건데 지금은 뒷방로인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자탄뿐이 안 나오니까 그냥 뭐 법복 벗고 돈 많이 받는 로펌으로 가부른 거 아닙니까? 로펌에서도 고등부장 출신은 특별 대우를 해주거든요. 예, 워낙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총괄 재판연구관도 이야기했지만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 계속 일하던 법관은 일만 죽도록 해야 된다. 왜냐하면 법원장 자리라는 게 사실 재판을 안 하니까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판결을 안 하면 참 좋은 거라고 판사는. 그런데 어떤 법원장 나갈 정도면 법원에서 한 30년 정도 근무했으면 정말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식년도 있는데 지금도 법원에도 안식년이 있습니다만은 안식년 그 30년 근무했으면 이제 법원장 나가서 어떤 명예롭게 어떤 이렇게 후배들 지도도 하고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고등법원 부장을 지낸 사람이 그 고등법원장, 그다음 지방법원 판사 중에서 지방법원장. 고등법원은 옛날엔 5개, 지금 좀 늘었죠. 수원고법 있고 몇 개 늘었죠. 있지만 자리가 몇 개 안 되죠. 몇 개 안 되죠. 전국에 고등부장은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그 고등에 있을 때 60명 정도 됐는데 고등부장이 이게 뭐 현격하게 주니까 비전이 없는 거예요 지금. 고생만 실컷 하다가 나가라는 거냐. 그리고 이 고등부장이 이번에 사표를 갖다가 많이 냈다는 거 이야기를 지금 저는 그 고객선생님 들어서 그러는데 변호사도 있죠. 그 힘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체제하에서 고등부장을 한 65세까지 그 65세가 정년이잖아요. 하고 나가면 변호사 로펌에 가도 물론 이제 그분 이름 보고 오는 의뢰인은 있겠지만은 본인이 젊은 변호사들 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죠. 할 수가 없어요. 눈도 뭐 시력도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이게 변호사 활동을 처음엔 로펌에서 데리고 가더라도 한 1년, 2년 지나면은 특별히 체력이 좋지 않은 사람 같으면 몰라도 못합니다. 이 때문에 지금 고등부장들이 지금 나이가 대충 50대 중반 이후에 그렇게 되네요. 60대 보니까 내가 이렇게 아마. 쭉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옛날에는 법원장하고 그다음 뭐 이렇게 존경받으면서 할 수 있으니까 뭐 변호사는 나중에 그냥 안 하더라도 그냥 있자 이랬는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양극화되는 것 같아요. 고등에도. 이 고등부장 지내고 법원장 지내고 돌아오면 원로 법관을 한다고 지금은. 그 아주 조그마한 재판, 소액 재판 이런 거. 그런 걸 하고 그런 재판하면 나중에 사건의 변호사한테 아주 불리해요. 그러니까 뒷방로인이 되는 거죠. 바로 뒷방로인을.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조금
자기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을 네. 때 나가자 이렇게 나가는 됐거든요. 거죠. 그러니까 비전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네, 그렇게- 비전이 없어서 예. 그렇죠. 어쨌든 뭐 이런 김명수 이 사법부가 법원 행정이랄까 운영상의 문제도 있었지만 재판에 있어서도 뭐 재판 지연이나 이런 것은 이제 당연히 승진제도라든가 이런 거 또 법원장이 추천제가 되면서 열심히 일할 동기가 없어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또 하나는 정치 재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판결이 안 내려지면서 법원에 대한 신뢰가 뚝 떨어졌어요. 뭐 월성 사건도 그렇고 네, 무슨 네, 윤미향 사건도 그렇고 뭐 정치적으로 좀 얽혀 있으면은 문재인 정권 때 특히 이 김명수 사법부에서는 덮어놔 버린 거 아닙니까? 덮어놓고 계속 조국 사건도 지금 이제 1심이 안 나오고 있는 사건 언제 건데? 옛날에 김미리 예, 재판장인가요? 그렇죠. 예. 막 6개월 휴가 가버리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휴직해버리고 예.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게 이제 법원장이란 게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판에 관여는 안 합니다만은 예. 이 사람이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사무 분담입니다. 예, 사무 형사 합의 재판장을 누구를 시키고 이게 법원장의 그 어떤 권한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법원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부장에서 이렇게 나오고 하면은 중립적이 될 수 있어요. 그래도 뭐 약간의 그 어떤 정실은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근데 지금은 아예 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대법원장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법원장이 되잖아요. 예.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면 대법원장과 결을 유사하게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고요. 특히나 중앙지방법원장 이렇게 중요한 재판하는 그다음 뭐 서울 남부지방법원장 여기는 왜 여의도를 관할하잖아요. 예. 이런 법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기서 하는 형사 합의 재판장 이걸 자기가 볼 때 자기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을 그 아까 말씀드린 조국이라든가 정경심이라든가 예. 그 재판장으로 그 사무 분담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울산 같은 경우 지금 아직도 그러니까요. 1심이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만일에 그게 어떤 중립적이거나 예. 재판 진행에 대해서 균형을 가져야 한다는 재판장이 했으면은 이미 진행이 돼도 한참 진행됐을 예, 거거든요. 예. 그리고 재판이라는 거 있죠. 제가 그 판사 초임 때 항상 우리 부장님이 하신 말씀인데, 야 판결을 빨리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그 사람이 항소도 해보고 대법원에도 가보지. 1심이 판결 안 하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판결을 안 내면 항소 못 합니다. 죽을 때까지도. 정말 답답하죠. 당사자 그러니까요. 입장에서는 펄쩍펄쩍 뛸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항소할 기회라도 줘야 될 거 아니냐. 우리 이제 그때는 재판 빨리 할 텐데도 우리 그 부장 판사님이 항상 하시면 그분이 아주 유명한 부장님인데 나중에 헌법재판관도 하신 분인데 판사들이 판결 안 하고 있으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야, 항소할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근데 내가 1심 판사가 판결 안 하면 항소를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몇몇 재판장 이야기 했잖아요. 조국이니 여기. 아예 결론을 안 내리니까 이 재판이 진행이 더 이상 안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안 이게. 되고 있지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100% 맞는 판결을 내린다고 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잘못 결론을 내렸으면 항소심에서 바로 잡아지는 거고 그런 기회라도 줘야죠. 또 하나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뭐 김명수 대법원장 자체도 그 임성근 부장판사 네. 끝까지 탄핵을 탄핵받으라고. 본인이 시킨 겁니다만은 이 과거 군의 한화회라는 아주 그 조직이 있어갖고 YS 때 이 한화회를 척결을 했습니다만은 이 법원에서 특정 계파랄까 특정 서클 예. 우리법 연구회 무슨 인권법 연구회 연구회. 민변은 이제 좀 다르기는 예.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법원 내 계파가 특정 어떤 사조직이랄까 이런 서클이 있어갖고 그 사람들이 법원 행정처라든가 요직을 네. 다 장악하는 거 이런 게 법원에서 있으면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판결 자체도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누가 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변호사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죠. 도대체 그거는 말이 이건 안 되는 김명수 건데. 대법원장이 가장 잘못된 행태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예. 춘천
법원장 하다가 그거 만든 사람 아닙니까? 우리 법 뭐 그래가지고 문재인한테 회장까지 지냈지 않습니까? 예, 발탁돼가지고 느닷없이 뜬금없이 진짜 대법원장 한 사람입니다만은 그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몇몇 대법관이 전혀 뭐 능력은 있었겠지만은 그 우리법 연구에 활동을 한 그걸로 네. 갑자기 대법관이 된 사람이 몇 분이 계세요. 그 문재인 때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저는 뭐 아주 극단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 우리법 연구원이 어느 법 연구회 출신이라 해가지고 어떤 결론을 갖다가 아주 말도 안 되게 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은 믿는데 이게 법원의 신뢰라는 건 있죠. 아니 재판을 받는 사람이 믿어주는 거지. 예. 판사들이 나 아무리 공정하게 재판에 말을 100번 한들은 못하겠습니까? 그러면요. 그리고 몇몇 재판에서는 그런 느낌이 들도록 재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 법원의 어떤 신뢰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저는 그 끼친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 중에서 가장 큰 게 법원의 판사를 못 믿게 만든 거다. 네. 그 원인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 계파의 판사를 특정 재판에 담당시킴으로써 국민들이 못 믿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네. 근데 그 재판 하나로 끝나면 좋은데 이 국민들은 그런 거 하나 보고도 이 법원이 이게 특정하게 특정 어떤 영향력에서 움직이는구나 이런 느낌을 준다면 사법부 전체가 어떤 그 신뢰가 무너진다면 사법부 전체의 어떤 신뢰가 무너진다면 국가의 큰 축인 하나가 무너짐으로써 국민들이 불행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올 9월까지가 임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제 생각은 빨리 물러나는 게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은 자꾸 자기 무슨 치적 앞세우기 위해서 정책 알박기 하고 예. 또 자기 사람 심고 그러는 인사 알박기 문재인이 그러고 지금 나갔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짓은 하지 말고 조용히 있다가 임기 채우고 그렇게 명예롭게 뭐 명예롭지도 않습니다만은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그나마 사법부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원의 고위 간부도 있죠. 예. 이 사람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왜냐하면 재판 관여도 안 할 거고.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김명수 대법원장 같이 이렇게 특정 계파를 우대하면 안 되고 예. 그런 경우에는 루틴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요. 네. 법원은 잘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사 하나가 열심히 옛날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건드림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법부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차라리 그 2017년에 그 대법원장 됐죠. 9월에. 네, 그렇게 됐네. 네, 6년이니까 임기가. 그때 돌아가지고 가만히 있었으면 법원이 좋아졌을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금 이제 뭐 한 8개월 정도 남았습니다만은 8개월 동안이라도 그냥 있습니다. 대법원장실에 조용히 네, 앉아가지고 김만배 같은 사람이나 만나지 말고 권순일처럼 예. 그냥 조용히 계시다가 나가기를 촉구를 합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